보험 포럼 Q&A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정현 팀장님께 좀 질문을 ALM 관점에서 좀 드릴 건데요. 그 ALM 관점 그 관리 강화 추진을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자산 듀레이션 강화 예시로 이제 장기 국채랑 그다음에 해외 국채 매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어쨌든 국채 금리는 보험사에서 투자를 할 때 제일 낮은 포션을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거에 90년대나 2000년대까지만 해도 채권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보험회사들이 짰고 그렇게 해서 수익률 그렇게 짰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 문제가 없었죠. 근데 2008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현재는 국채 포트폴리오 비중이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국채 포트폴리오 짜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익률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테고 특히나 해외 채권, 해외 국채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발생을 하잖아요. 해지에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보험회사가 23년 IFRS 17과 KICS가 도입된 이후에 장기 국채 매입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늘려와서 현재도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보험회사가 과거에 23년 이전에는 국채 매입을 많이 늘려도 사실상 부채 평가에는 영향을 거의 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IFRS 17에서는 보험 부채 할인율이 국채 수익률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국채를 보험회사가 일시적으로 매입을 많이 하게 되면 사실상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채 시가평가 수익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후에 투자하는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부채 할인율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험부채가 또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국채를 일시적으로 보험회사가 투자를 많이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관리 감독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듀레이션 갭 관리 관련해서도 국채 매수를 일시적으로 많이 늘려서 즉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면 그 영향이 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는 부채 포트폴리오가 만기가 우리나라보다 좀 짧습니다. 그래서 보험부채 듀레이션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짧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좀 자산 듀레이션 관리하는 데 좀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미 국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이제 또 해외 선진국들은 50년 이상 채권 발행 규모가 좀 되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년 국채도 현재 발행을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외는 좀 상대적으로 좀 용이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보험사들이 질문 주신 것처럼 채권 외에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도 매수를 일부 해야 되지만 해외 채권도 미 국채 같은 경우에는 해지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수익률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해외 국채, 특히 미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매수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생산적 금융을 위한 SOC 활성화 이제 그런 방안을 이제 금융 당국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SOC 관련된 대출들이 만기가 좀 길고 사실상 신용 위험이 좀 낮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듀레이션 관리나 듀레이션을 늘리기 위한 자산 투자 전략 수단으로는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ALM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ALM을 하는 이유에 대한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 ALM 통해서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주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아마 은행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3년 사이 정도가 될 거고요. 부채 듀레이션은 비슷하게 그거보다 좀 짧게 이제 형성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ALM을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유동성에 위기가 온다든가 금리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랬을 때 뭔가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짧으니까, 듀레이션 기간이 짧아서. 근데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도 그렇고 부채도 그렇고 듀레이션이 굉장히 길잖아요. 특히나 부채 듀레이션이 훨씬 긴데 이렇게 긴 부채를 갖고 있으면서 중간에 또 상환이 안 되죠. 중간에 해약도 안 되고 그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듀레이션 미스매칭이 난다고 해서 바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품에 대한 부채 쪽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자산 쪽도 그렇고 자산 갖고 있는 거를 뭐 팔고 난 다음에 다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비용 발생도 있고 그다음에 듀레이션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ALM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걸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은행과 보험을 이제 잘 비교를 해주셨고요. 은행은 아무래도 그 예금 자체가 만기가 길지 않습니다. 즉 단기 조달을 해서 대출로 장기 운용을 하는 그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이제 대량 그 예금 해약 사태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뱅크런 이슈가 좀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은행의 ALM은 유동성 관리에 초점이 주로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사는 부채 보험 상품이 워낙 만기가 길고 해약이 이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부채 듀레이션이 굉장히 길고요. 거기에 맞춰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부채를 감안한 자산 듀레이션 관리를 이제 소위 얘기하는 LDI라고 하는 그 부채에 맞춘 자산 관리를 이제 보통 자산 운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험사는 경제적 가치 관점에 즉 밸류에이션 관점에 ALM 관리를 할 수밖에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ALM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은행과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유동성 중심보다는 이제 가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만기가 워낙 길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보험 부채를 해지한다거나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앞서 발표를 드린 것처럼 최소 1에서 2년 정도 기간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그 순수한 그 ALM의 그 의미에 맞춰서 부채를 기반으로 한 그 자산의 운영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순수하게 자산만으로는 듀레이션 관리나 ALM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험 부채 듀레이션도 일부는 짧게 가져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존 계약을 할 수 있는 듀레이션을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단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공동재보험을 활용해서 보험 부채를 재보험사에 이전을 하고 이제 위험 경감을 하는 이제 이런 방법을 일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신계약 관련돼서 신상품을 개발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금리 연동형 상품과 금리 확정형 상품으로 주로 구분을 하는데 금리 확정형 상품보다는 금리 연동형 상품 판매를 좀 확대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험 상품은 이제 특수성 있게 최저 보증 이율을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보험 상품 판매를 하게 되는데 최저 보증 이율이 높으면 사실상 부채 듀레이션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저 보증 이율은 그 회사의 건전성 수준에 따라서 좀 캐퍼를 가지고 너무 공격적으로 최저 보증률을 설정하기보다는 좀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좀 안정적으로 그 최저 보증률을 관리하는 게 그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자산 듀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부채를 기반으로 한 그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요.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것처럼 자산 듀레이션도 일시적으로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험사가 자산 듀레이션을 늘리기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1년 동안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만기 도래하거나 신규 보험 영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을 가지고 신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교체 매매를 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바꾸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 듀레이션도 그 목표 듀레이션을 최소 1에서 2년 정도는 설정을 해서 자산 듀레이션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추가적인 채권이나 대출 내지는 그 금리성 자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듀레이션 관리를 하고 또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부채 듀레이션이 짧고 자산 듀레이션이 긴 회사도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이제 금리가 또 상승할 때 영향을 받는 회사들인데 뭐 투자 수익률 때문에 만기를 길게 가져가는 부분은 일정 부분 맞을 수 있지만 ALM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한지를 건전성 차원에서 한번 보고 그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리스크 에피타이트를 정해서 적정 듀레이션 관리를 하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유현경 파트너님한테 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넌갭 매저 활용 관리 체계 도입 로드맵이라는 거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국내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18 도입할 때 어떤 점들이 NPM에다가 지속 가능하게 경영 그거 삼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결국엔 그 재무제표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 관점이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아까 잠깐 보여주셨던 걸 보면 이제 보험 쪽이랑 투자 이 두 가지인 건데 이 두 가지만으로 가능한 건지와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반드시 넣어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금도 뭔가 관리를 하실 거잖아요.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넌갭 매저 활용 관련해서 이제 제가 소개드렸던 해외 사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정 순이익이라는 그런 넌갭 매저를 활용하는 게 아마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 조정 순이익이라는 그 개념이 단기 순이익하고 이제 이 단기 순이익을 보완을 해서 사용하는 성과 지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넌갭 매저에 해당하는 조정 순이익하고 단기 순이익에 어떤 것들을 조정할지 이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재무제표 자체는 이제 그냥 지금의 표시나 공시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 갭에 대한 그 재무제표 구조는 변화가 크게 되지는 않겠지만 별도 주석 항목에서 이제 당사가 생각하는 조정 영업이익은 얼마고 단기 순이익과의 차이는 얼마다. 이제 이렇게 공시하는 게 18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제 지배구조나 아니면은 그런 것 때문에 경영진들이 어떻게 이제 이 성과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경영 관리를 할 건지 감시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 보험사들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이제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어떤 수단이 필요한데 이제 회계 불일치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갭 매저 상으로는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넌갭 매저를 병행해서 설명해 보자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그 아까 부채 연계한 자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박정현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 시장의 어떤 호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산의 어떤 처분이나 조정 등을 하는 것들을 경영진이 아예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그 넌갭 매조 상에서는 조정 순이익에서는 뭐 처분 관련된 손익은 모두 배제하고 경영진들을 평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표를 삼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저희가 어떤 그 리스크 관리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쓰실 때 그 대상 부분은 OCI로 인식이 되지만 수단 부분은 PL로 인식이 되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파생 상품이 좀 해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ALM 관리 쪽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 장기이고 이 듀레이션 갭 자체를 뭐 1년, 2년 줄이는 것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그중에서 어떤 회계 불일치가 발생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도 넌갭 매저에서 저희가 이 부분의 손익은 재조정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형태로 활용을 해서 단기 성과를 적절하게 표현을 하시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부분은 보험사 자체의 어떤 손익이나 단기 성과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보여주고 설명할 건지에 초점을 두셔서 각사에 맞게끔 이 부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그 자료를 보니까 해외 넌갭 매저를 사용할 때 오용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시장별로 엄격한 제도 통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국내 보험 환경이랑 비교했을 때 적용한다고 하면 과연 그 유의미한 통제가 어떤 게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취지에서 NPM 선정 운영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해외에서 오용 사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우리나라랑 그다음에 해외랑 그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차이가 많습니다. 해외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좀 본인들의 성과를 많이 좀 자랑하고 돋보이게 부각시키고 이렇게 하려는 경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옛날부터도 넌겟 매저를 사용해서 겟 매저만으로는 내가 잘한 게 잘 표현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부각해서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관찰이 됐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아니면 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데서는 본인의 성과를 좀 안 좋은 건 감추고 잘한 것들은 좀 부풀려서 실제로는 좀 왜곡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발생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감독을 강화를 해서 너네가 사업 보고서에서 어떤 성과 지표를 표시를 할 때 넌겟 매저를 굉장히 큰 글자로 강하게 표시하고 겟 매저는 그 옆에 조그맣게 표시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뭔가 내가 한 게 뭐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 더 부각돼서 보이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라고 규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둘의 차이 내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시를 하고 주석에 넣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내부 통제나 이런 것들도 다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만약에 국내에서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제 원래부터 잘 쓰던 그 나라에 있는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하는 것과 지금 처음 도입해서 약간 두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규제를 하는 거랑 조금 상황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IFRS 18에서 나와 있는 뭐 재무제표 주석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라라는 건 당연히 규제에 들어갈 것 같고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규제 당국에서 어떤 특정 이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좀 단기 성과로 그러니까 지향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시장 변동성에 대한 것들은 좀 제거한 조정 순이익을 좀 만들어서 공시를 하라던가 아니면 회계 불일치가 발생하지만 예를 들어 킥스 비율이 뭐 현격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너네가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단기 순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 관리가 그러니까 건전성 관리나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들을 좀 감안을 해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보험 감독 그 규제나 이런 것들에 반영을 하는 게 조금 지금 현재의 저희 나라의 그 보험사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정 소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기본 자본 확충 관련해서 확충 전략 관련해서 국내 보험사들이 되게 힘든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기본 자본 부분을 보면 내부 유보를 배당금을 조정하는가 이익잉여금 증가시켜가지고 내부 유보시켜가지고 확충하는 방안이 있을 테고 아까 얘기하셨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세븐틴 기반의 CSM에 대해서 일부 확충하는 방안이 있을 테고 아니면 이제 자본구조 개선 및 증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금융지주사인 경우에는 그룹에서 이제 지주에서 뭔가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대주주가 뭔가 해줘야 되는 것들로 볼 수 있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기본 자본 비율이 충분히 있는 데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당장에. 근데 아까 보여주셨던 그래프에 보면 70% 이하인 보험사들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가져가는 게 향후에 맞을지 어떤 방향성이 좋을지 우순이체나 뭐 그 코코본드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어떻게 하시는 게 맞을지 좀 궁금해요. 네,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일부 회사들의 경우에는 어떤 기본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해야 하는 회사들이 사실 일부 있습니다. 특히 말씀해 주셨듯이 이익을 내서 사실 잉여금을 축적을 하고 배당을 좀 제한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실 자본을 축적해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사실 회사가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본 축적 방법이겠지만 사실 중소형사들의 이익 창출 규모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자본을 사실 확충하는 거는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규모로 단기간 안에 자본을 확충을 하려면 사실 방법은 기본 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성 증권 발행 또는 이제 주주로부터의 유상증자가 이제 유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국내 이제 중소형 보험사들은 상당수가 금융지주 계열이거나 아니면 지배구조가 상대적으로 좀 단순해서 유상증자가 그나마 좀 용이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가 좀 여유가 있는 경우에 유상증자 실시를 통해서 자본을 확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지배구조가 좀 분산돼 있거나 그리고 기본 자본을 좀 확충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회사들은 기본 자본 자본성 증권을 발행을 해서 자본 확충하는 방법을 좀 고려할 수 있겠고, 이제 이도저도 다른 방법들이 모두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사실 기본 자본 킥스 비율이라는 것이 가용 자본을 요구 자본으로 나눠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가용 자본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요구 자본을 좀 통제해서 익스포저를 줄여서 이 부분을 이제 킥스 비율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회사들은 이제 증자나 기본 자본, 자본성 증권 발행을 통해서 기본 자본을 확충을 하고 그 외의 회사들은 요구 자본 통제를 통해서 기본 자본 킥스 비율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 자본 관련해서 박정현 팀장님한테 요거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금감원 쪽에서는 기본 자본 관리에서 50% 이상의 요 제도가 언제쯤 하실 건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되게 많이 또 발행을 해야 되는 회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콜이 오는 회사들이 내년도에 되게 많은데 이런 걸 생각할 때 한꺼번에 그렇게 몰리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기본 자본 관리에 요거를 언제쯤 도입할지가 그래서 궁금해요. 뭐 올해는 당연히 아닐 테고 그럼 언제쯤이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기존의 지급유력 비율만 관리하는 체계에서 기본 자본 지급유력 비율도 이제 감독 기준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사실 적기시정 조치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급격하게 이거를 추진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하는 거는 조금 그 업계랑 소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시행하자마자 바로 적기로 갈 수 있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또 얼마로 주느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제도화를 하고 나서 뭐 경과 조치 내지는 유예 기간을 또 얼마를 줄 건지도 논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업계 전체, 보험업계 전체하고 좀 소통을 하면서 좀 그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진행을 할 계획이고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금년 내 이렇게 딱 바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 두고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유예 기간이나 경과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추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은 뭐 업계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업계한테 잘 안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미정 수석님께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그 자료 그래프 보니까 내년에 조기 상환 시점이 도래하는 자본성 증권 규모 굉장히 크더라고요. 뭐 내후년 더 크고 기본 자본 비율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면 뭐 자본 확충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질 텐데 실제로는 발행이 되게 쉽지 않아 보여요. 말씀하신 거 보면. 기본 자본 규제 도입 과도기 시점에 보험사들이 자본성 증권 발행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후순위 채권으로 갈지 아니면 코코본다 이런 새로운 형태대로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가 있는 건지. 일단 말씀해 주셨듯이 보험사들의 발행 니즈는 굉장히 크고요.
뭐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모두 확충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겁니다. 기본 자본은 지금 규제 도입이 예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입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기본 자본 확충이 필요한 회사들이 꽤나 있을 거고, 보완 자본의 경우에도 어쨌든 자본의 질적 재고가 앞으로 중요해지기는 하겠지만 양적 방어, 저희 권고 수준인 130%를 맞추기 위한 이 보완 자본 발행도 계속 필요한 회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발행 채권이 계속 이제 행사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거를 차환하기 위한 수요도 있을 겁니다. 다만 제 기본 자본은 배당 가능이익이 있어야지 발행이 가능하고, 이 보완 자본은 남아있는 잔여 한도가 있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니즈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모두 발행할 수 있는 회사가 업계 내 모든 회사가 이걸 다 발행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추정을 해봤을 때 이 발행 시장 자체가 좀 양극화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 이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모두 좀 대형사에서 발행이 가능한 회사들이 많고, 중소형사들의 경우 배당 가능이익이 없어서 아니면 발행 한도를 모두 소진해서 이 기본 자본이나 보완 자본 발행이 모두 불가능한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발행 시장이 아주 위축되지는 않겠지만 대형사 건수나 뭐 발행액 이런 것들을 모두 봤을 때 대형사 위주로 발행이 이루어지면서 좀 양극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드렸고요. 오늘 세 분 발표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더벨 보험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